어머님, 그 낡은 옷은 또 무엇입니까? 한양 제일가는 거상의 어머니시라는 분이 거지행색이시네요. 형님, 어찌 그런 말씀을... 옷이 낡았다고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는단다. 자, 이제 너의 아버지가 남긴 것을 나누어 주마. 영조 25년 늦가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 김만석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의 어머니 송씨 노인은 세 아들과 며느리들을 마당에 모아 앉혔습니다. 자, 이제 너희 아버지가 남긴 것을 나누어 주마. 큰며느리 박씨는 눈을 빛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온 동네가 다 아는 일. 남대문 근처 상가만 해도 10채가 넘고 경기도 일대 논밭이 수백 마지기. 장사로 모은 은자는 수만 양이라고들 했습니다. 큰아들, 예, 어머니, 너는 남대문 근처 상가 10채와 경기도 파주 일대 논밭 300마지기, 그리고 은자 5천 양을 받거라. 어머님, 감사합니다. 큰며느리는 남편의 팔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둘째 며느리도 기대에 찬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둘째 아들, 예, 어머니, 너는 송파 일대 땅 200마지기와 강화도 포구의 선박 5척, 그리고 은자 3천 양을 받거라.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내 아들 김성만과 그의 아내 최 씨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 자신들도 분명. 그리고 막내 아들, 예, 어머니, 너는... 온 마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늙은 어미를 데려가거라. 네? 그게 다입니까? 큰며느리가 어이없다는 듯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막내네는 나를 모시는 것으로 상속을 대신한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땅 한 평, 은자 한 양도 안 주신다는 겁니까? 막내 며느리 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저희는... 막내야, 너는 이 늙은이 하나만 잘 모셔다오. 그것이 내 몫이다. 마당에 모인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상속이람. 막내네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닌가? 늙은 사람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큰댁은 대박 났네. 논밭만 300마지기라니. 큰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둘째 며느리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반면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송씨 노인의 눈빛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 아들 김성만과 아내 최 씨는 남산 자락의 허름한 단칸방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큰형님네는 북촌의 큰 기와집으로, 둘째 형님네는 송파의 넓은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무능해서. 형님들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아니에요. 우리라도 어머님을 잘 모시면 되죠. 최 씨는 눈물을 닦으며 붓두막 앞에 앉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가진 게 정말 없었습니다. 낡은 이불 2채, 깨진 그릇 몇 개,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고 온 낡은 보따리 하나. 최 씨, 예, 어머니, 너는 후회하지 않느냐?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네들은 논밭과 은자를 수천 양씩 받았는데 너희는 늙은 시어미 하나만 떠안았으니 속이 상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최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없진 않았습니다. 평생 시아버지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는데 이제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한다니. 게다가 남편은 장사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우릴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해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송씨 노인의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날부터 막내 며느리의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남편 김성만은 낮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쌀도 떨어지고 반찬거리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쌀도 떨어졌네. 누룽지로 죽을 쓸 수밖에. 최 씨가 부뚜막에서 누룽지를 긁어 모으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 씨야. 예, 어머님. 내일 아침
남대문 시장에 나가거라. 시장에요? 그래. 그리고 배추를 사오너라. 배추요? 지금은 가을이라 배추가 지천인데요. 알고 있다. 그래서 사오라는 것이다. 있는 돈을 다 털어서라도 배추를 최대한 많이 사오너라. 하지만 어머님, 우리 살림에 배추를 사 모을 여유가. 내 말대로만 해라. 그리고 그 배추를 모두 말리는 거다. 햇볕에 바싹 말려서 창고에 넣어두어라. 최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쌀도 없는데 배추를 사라니. 게다가 지금은 배추가 지천에 널린 때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다음 날 새벽, 최 씨는 그동안 아껴둔 은자 50냥을 들고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50냥. 그게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배추 주세요. 얼마나 사시게요? 있는 걸로 다요. 장사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다요? 지금 배추가 한 포기에 닷푼인데 그걸 다 사신다고요? 네. 아니 참, 지금 배추가 지천에 널렸는데 돈이 남아도시나?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장사치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배추를 돈 주고 사다니. 저러다 망하겠어. 최 씨는 개의치 않고 배추를 샀습니다. 50냥으로 배추 1000포기를 샀습니다. 수레에 가득 실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사왔습니다. 잘했다. 이제 마당 가득 펼쳐놓고 햇볕에 말려라. 예. 최 씨는 하루 종일 배추를 펼쳐놓고 말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미쳤나? 배추를 저렇게 말리면 뭐하게? 그러게 말이야. 지금 배추가 얼마나 싼데. 하지만 송씨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잘했다, 최 씨야. 매일 뒤집어가며 바싹바싹 말려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배추 있소? 배추. 말린 배추라도 좋으니 구해주시오. 객주에 채소가 떨어졌소. 김장철이 지나고 저장해둔 배추마저 바닥이 났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밭의 배추들이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님, 시장이 난리입니다. 배추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그럼 이제 내다 팔아라. 예? 한 포기에 닷푼에 샀지? 지금 내다 팔면 한 포기에 50푼은 받을 것이다. 10배나요? 시장이란 게 그런 거다. 흔할 땐 헐값이지만 귀할 땐 금값이 되지.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말린 배추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말린 배추 팝니다. 얼마요? 한 단에 은자 한 냥입니다. 비싸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20단 주시오. 저도 10단, 30단 주시오. 단 하루 만에 1000포기가 모두 팔렸습니다. 은자 500냥, 원금의 10배였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입니까? 이제 겨우 시작이다. 최 씨야. 그날부터 송씨 노인의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야, 내일은 무명실을 사오너라. 무명실이요? 지금은 봄이라 무명옷을 잘 안 입지. 그러니 무명실이 싸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어떻겠느냐? 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시원한 무명옷이 필요하니 값이 오르겠네요. 그렇지. 하지만 무명실만 사면 안 된다. 직접 배를 짜야 해. 배를요? 실보다 배로 만들면 값이 3배는 더 받는다. 그게 가공의 가치라는 거란다. 최 씨는 밤낮 없이 배를 짰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왔습니다. 무명배 있소? 한 필에 은자 2냥입니다. 비싸긴 하지만 이 더위에 이만한 게 어딨어. 순식간에 100필이 팔렸습니다. 은자 200냥. 다음은 도자기다. 최 씨야. 도자기요? 가을엔 제사가 많지. 그러면 제기가 필요하다. 지금 여름에 미리 만들어두면 가을에 비싸게 팔 수 있을 게다. 점점 눈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노모가 가르쳐준 대로 계절을 읽고 시장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사서 가을에 팔았습니다. 여름에는 겨울옷감을 준비했습니다. 가을에는 봄에 쓸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겨울에는 내년 봄 씨앗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차 장사란다.
최 씨야, 남들이 필요할 때 파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필요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거지. 그럼 항상 남들보다 한 발 앞서는 거네요. 그렇다. 그리고 하나 더.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라. 예? 장사에서 가장 위험한 건 욕심이다.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다음 장사에 전 재산을 거는 순간 한 번에 망한단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3년이 흘렀습니다. 막내네는 이제 단칸방이 아니라 남대문 근처에 작은 상점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점은 점점 커져 5년 후엔 한양에서 손꼽히는 송파상단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제 한양의 여상인들 사이에서 작은 거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북촌 큰댁에서는 뭐? 막내네가 송파상단을 차렸다고? 큰며느리 박 씨가 거울을 집어던졌습니다. 예, 마님. 요즘 한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단이라고들 합니다. 말도 안 돼. 그것들은 땅 한 평 못 받았잖아. 시어머님께서 장사를 가르쳐 주셨다고들 하던데요. 시어머니? 그 늙은이가 낡은 옷만 입고 다니던 주제에. 사실 큰아들네 집안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상속받은 논밭 300마지기와 은자 5천냥. 엄청난 재산이었지만 큰아들 김만복은 장사를 할 줄 몰랐습니다. 여보, 요즘 개성에서 인삼값이 오른다던데 우리도 인삼 장사합시다. 그래,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덜컥 은자 2천냥을 인삼에 투자했습니다. 주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삼값이 폭락했습니다. 청나라에서 인삼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뭐라고? 2천냥이 순식간에 500냥으로 줄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한테 아직 땅이 있잖아요. 그래, 땅을 팔아서 이번엔 명주 장사를 하자. 하지만 명주 장사도 실패했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그 다음은 곡식 투기. 모두 실패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큰아들네는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논밭도, 은자도, 심지어 살던 기와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여보, 그 늙은이 때문이야. 시어머니 때문이야. 무슨 소리를. 그 늙은이가 우리한테 쓸데없는 땅이나 줬으니까. 막내네한테 장사 비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닥쳐. 당신도 무능해서 이 꼴이 된 거야. 그날 밤 큰며느리는 악독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내일 관아에 가서 고발장을 넣어라. 고발장이요. 마님? 막내네 송파상단이 불량품을 팔아 백성을 속였다고 하고 탈세를 했다고 해. 하지만 그건 거짓말 아니십니까?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어. 일단 관아에 끌려가면 벌금을 내야 하고 상단 문을 닫아야 해. 그럼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며칠 후 관아의 포교들이 송파상단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송파상단 주인 최 씨 부인, 관아로 동행하시오. 예? 제가 무슨 죄를? 불량품 판매와 탈세 혐의로 고발당했소. 어서 따라오시오. 잠깐만요.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남편 김성만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 씨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한양의 형방관리였습니다. 송파상단 주인 최 씨, 내게 3가지 혐의가 있다. 저는 첫째, 불량품을 팔아 백성을 속였다. 둘째, 세금을 탈루했다. 셋째, 위조 저울을 사용했다.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 형방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짓으로 꾸며진 증언과 위조된 장부가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저희를 모함한 겁니다. 모함이라는 증거를 대시오. 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년간 정직하게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관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송씨 노인이 낡은 장부를 손에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장은 누구시오? 송파상단 주인의 시어머니요. 그리고 노인은 천천히 걸어 나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고 김만석의 아내, 송씨요. 김만석? 한양 제1의 거상이었던? 그렇소. 그리고 나는 그 집안의 살림을 40년간 지켜본 사람이요.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형방님, 내 며느리는 결코 불량품을 판 적이 없소. 어떻게 증명하시겠소? 송씨 노인은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 장부를 보시오.
송파상단이 지난 7년간 거래한 모든 기록이요. 모든 물품의 출처, 가격, 품질 검사 내역이 적혀 있어. 형방이 장부를 받아 넘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장부요. 그렇소. 나는 내 며느리에게 장사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정직을 가르쳤소. 단 한 푼이라도 속이지 말라고, 품질이 나쁜 물건은 절대 팔지 말라고. 송씨 노인은 계속해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7년간의 모든 거래 기록, 세금 납부 증명, 구매자들의 만족도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놀랍소. 이런 정확한 장부는 처음 보오. 그런데 형방님, 의문이 하나 있어. 무엇이요? 이 고발장을 누가 냈소? 그것은 익명이요. 익명? 허허. 그럼 내가 알려드리지. 송씨 노인은 또 다른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가계 기록이요. 내 남편이 죽고 재산을 나눈 기록도 여기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 큰아들 김만복은 논밭 300마지기와 은자 5,000냥을 받았어. 하지만 7년 만에 모두 탕진했어. 지금은 빈털털이여. 관아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반면 막내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오직 이 늙은이 하나만 받았을 뿐이요. 그런데 지금은 송파상단의 주인이 되었어. 그래서요? 질투요. 이 고발장은 큰며느리 박씨가 낸 것이요. 그 순간 관아 뒤편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큰며느리 박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씨, 나와라. 저는 네가 관아에 거짓 고발장을 넣었지? 막내네를 무너뜨리려고. 아닙니다. 송씨 노인은 또 다른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형방님. 이건 박씨가 지난 7년간 한 일들의 기록이오. 무슨 기록이오? 첫째, 상속받은 땅을 함부로 투기했었어. 둘째, 남편 몰래 고리대금업을 해서 백성들을 울렸어. 셋째, 위조 저울을 사용한 건 송파상단이 아니라 박씨네 집이었어. 뭐라고? 증거가 있어. 이 장부에는 박씨네가 속인 백성들의 이름과 날짜, 금액이 모두 적혀 있어. 관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씨, 이게 사실이요? 큰며느리는 무릎 꿇으며 떨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너희는 300마지기 땅과 5,000냥을 받았다. 그걸로도 부족해서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 했느냐. 결국 큰며느리 박씨는 무고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큰아들 김만복도 공범으로 몰려 곤장을 맞았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송씨 노인과 막내 며느리 최씨.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최씨야. 예? 어머님, 이제 내게 줄 게 하나 더 있다. 예? 그날 저녁, 송씨 노인은 막내 며느리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최씨야, 이걸 받아라. 노인이 건넨 건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죠, 어머님? 열어봐라. 최씨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건 수백 장의 토지 문서와 은자 증서, 그리고 한양 전역의 상점들에 대한 지분 증서들. 내 남편이 진짜로 남긴 재산이다. 예? 그럼 형님들이 받은 건? 송씨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험이었다. 최씨야, 시험이요? 그래.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준 재산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한 것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게 말했지. 여보, 우리 아들들 중 누가 진짜 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알고 있었어. 큰아들은 욕심이 많고 둘째는 계산이 빠르지. 하지만 막내는 마음이 착했어. 그리고 막내 며느리인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지.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건가요?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줬어. 예? 돈을 만드는 능력을 줬지. 재산은 쓰면 없어진다. 하지만 장사하는 법, 시장을 읽는 눈, 정직하게 사는 법, 이런 건 평생 남는 거야. 어머님, 그리고 이제 네가 증명했어. 네가 진짜 우리 집안을 이끌 사람이라는 걸. 송씨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재산은 내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예? 어머님,
이 재산으로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도 같은 걸 가르쳐라. 돈이 아니라 돈을 만드는 법을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날 이후 최 씨는 송파 상단을 더욱 키웠습니다. 한양뿐 아니라 전국의 지점을 열었고 심지어 청나라와도 교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상단에서 나온 이익의 절반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 쓰였고 나머지 절반은 재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얘들아, 돈은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다. 예, 어머니, 진짜 중요한 건 돈을 만드는 능력이야. 그리고 그 돈으로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이란다. 한편 큰아들네는 송씨 노인의 배려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최 씨가 작은 가게 하나를 내주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동서, 미안하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괜찮습니다. 형님, 이제부터라도 함께 잘 살면 되죠. 고맙소. 정말 고맙소. 큰며느리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재산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어머님,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송씨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구나. 앞으로는 욕심부리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 거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송씨 노인은 85세의 나이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한양의 수많은 상인들과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송씨 어른은 진짜 지혜로운 분이셨지. 맞아. 재산을 나눌 때도 자식들을 시험할 때도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 송파상단 덕분에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송씨 어른의 가르침은 앞으로도 계속 남을 거야. 막내 며느리 최 씨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그 단칸방에서 누룽지 죽을 끓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배추를 사오너라. 시어머니의 첫 가르침.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돈을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능력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라는 걸. 최 씨는 자식들을 돌아봤습니다. 너희들 할머니께서 어머니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아느냐? 돈 버는 법요? 아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을 보는 눈, 시장을 읽는 지혜,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단다. 너희도 기억해라.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능력은 평생 남는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남을 도울 줄 알아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란다.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최 씨야,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짜 거상이 된 것이다. 부디 이 가르침을 내 자식들에게도 전해다오. 시어머니 송씨. 최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송씨 노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최 씨는 송파상단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엔 늘 시어머니의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최 씨는 큰아들 석준을 불렀습니다. 이제 16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석준아, 오늘부터 너도 상단 일을 배워야겠다. 예, 어머니. 시장에 나가서 물건값을 흥정해 보거라. 무명 배백피를 사오너라. 얼마에 사오면 될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시장을 돌아보고 장사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러다 보면 적당한 값을 알게 될 게다. 석준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무명 배백필이요? 한 필에 은자 3냥씩 300냥이요.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비싸긴. 요즘 무명실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싫으면 다른 데 가보시오. 석준은 여러 가게를 돌아다녔지만 모두 비슷한 값을 불렀습니다. 결국 그는 은자 250냥의 백필을 샀습니다.
조금 깎은 것에 뿌듯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얼마에 샀느냐? 한 필에 은자 2냥 50전씩 총 250냥에 샀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싸게 샀구나. 예? 하지만 다른 곳도 다 비슷했는데요. 석준아, 시장에는 2가지 값이 있단다. 눈에 보이는 값과 진짜 값. 장사치들은 처음엔 비싸게 부르지. 하지만 진짜 값은 그보다 훨씬 싸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 다시 가보거라. 하지만 이번엔 아침 일찍이 아니라 저녁 늦게 가보거라. 다음 날 저녁, 석준은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장사치들이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무명배 있습니까? 이 시간에 무슨? 있긴 하지. 얼마나 사시게? 100필 사려고 합니다. 장사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감하려던 참에 큰 손님이 온 것입니다. 100필이라. 한 필에 은자 1냥 50전에 드리지. 석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보다 거의 반값이었습니다. 그럼 총 150냥이네요. 그렇지. 어떻게 하시겠소? 조금만 더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130냥에 주시면 현금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사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130냥. 석준은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130냥에 샀습니다. 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석준아, 이제 조금씩 보이느냐? 예. 장사치들도 저녁엔 빨리 팔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 시장이란 건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값이 달라진단다. 그걸 읽는 게 바로 장사꾼의 눈이야. 그로부터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석준은 이제 제법 장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아직 아들에게 상단을 맡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석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석준아, 이번엔 좀 어려운 일을 맡기마. 무엇이든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개성까지 다녀오너라. 거기서 인삼을 사오는 거다. 인삼이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은자 100냥만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최대한 많은 인삼을 사와야 한다. 100냥으로요? 그렇다. 개성까지 가는데 닷새가 걸린다. 숙식비도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해. 그러니 실제로 인삼 살 돈은 70냥 정도밖에 안 될 게다. 석준은 각오를 다지며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개성에 도착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삼값이 너무 비싸. 개성시장의 인삼값은 한 근에 은자 10냥이었습니다. 70냥으로는 겨우 7근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석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사가면 어머니께 크게 혼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더 싼 곳이 없을까? 그는 시장을 벗어나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초라한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문 앞에 인삼 몇 뿌리가 말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문이 열리고 늙은 노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혹시 인삼을 파시나요? 팔긴 하지만 시장 값보단 못 받을게요. 내 인삼은 시장 인삼만큼 좋지 않으니까. 얼마에 파시나요? 한 근에 은자 5냥. 석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장의 절반 값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싸게 파시나요?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인삼은 산삼이 아니라 밭에서 키운 거라오. 그래서 약효가 조금 떨어지지. 하지만 나쁜 인삼은 아니오. 그저 시장 상인들이 취급을 안 해줄 뿐이지. 석준은 인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산삼만큼 크고 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14근을 사겠습니다. 정말이요? 고맙소. 석준은 70냥으로 14근의 인삼을 샀습니다. 시장에서 샀다면 7근밖에 못 샀을 것을 2배나 산 것입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석준은 위기양양하게 어머니께 인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14근이나 샀어요. 하지만 최 씨는 인삼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준아, 이건 밭 인삼이구나. 예, 하지만 싸게 샀습니다. 그래, 싸게 샀지. 하지만 이걸 누가 사겠느냐? 예? 우리 송파 상단은 품질로 승부한단다. 싼 값에 많이 사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야. 손님들이 원하는 건 좋은 품질이거든. 석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최 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한 건 알겠다. 그리고 싼 값에 많이 사려는 마음도 이해한다. 다만 기억해라. 장사에서 중요한 건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좋은 걸 파는 거란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인삼은 내가 어떻게든 팔아보마. 너무 상심하지 마라. 최 씨는 그 밭 인삼을 서민들을 위한 약방에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시 은자 100냥을 주었습니다. 다시 가보거라. 이번엔 좋은 인삼을 사오너라. 석주는 다시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개성시장에서 그는 가장 크고 좋은 인삼을 파는 상인을 찾았습니다. 이 인삼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금강산 자락에서 캔 산삼이요. 약효가 뛰어나지. 값은요? 한 근에 은자 20냥. 석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시장 인삼의 2배 값이었습니다. 70냥으로는 겨우 3근 반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사가면 또 혼날 텐데. 하지만 이번엔 석준이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장사에서 중요한 건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좋은 걸 파는 거란다. 좋습니다. 3근 반을 사겠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석준은 조심스럽게 인삼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3근 반밖에 못 샀습니다. 최 씨가 인삼을 들여다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석준아. 이게 바로 진짜 산삼이구나. 예? 칭찬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지난번엔 싸게 많이 샀지만 품질이 안 좋았지. 이번엔 비싸게 조금 샀지만 품질이 최고야. 이게 바로 장사꾼의 선택이란다. 최 씨는 그 산삼을 한양의 양반 댁에 팔았습니다. 한 근에 은자 30냥씩 받았습니다. 3근 반에 105냥. 원금의 2배 가까이 남긴 것입니다. 보거라, 석준아. 좋은 물건은 비싸게 팔려도 사는 사람이 있단다. 그리고 그게 진짜 장사야. 석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버는 방법을 배우는 거구나. 한편 북촌에서는 큰아들네 가족이 조금씩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내준 작은 가게에서 큰며느리 박 씨는 조심스럽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이 배추는 얼마요? 한 포기에 10푼입니다. 조금 비싸네. 그럼 9푼 해드릴게요. 신선한 배추랍니다. 박 씨는 이제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관아에서 곤장을 맡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어느 날 막내 며느리 최 씨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장사는 좀 되세요? 동서, 고마워. 내 덕분에 이렇게라도 살고 있어. 제가 뭘 했다고요? 형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죠. 박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다 지난 일이에요. 형님, 아니야. 나는 늘 기억할 거야.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최 씨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고마워, 동서. 그날 이후 박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장사가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은자 1냥, 이틀에 은자 2냥.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박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가 잘 돼서 은자 2냥을 벌었어요. 그래? 정말 잘 됐어. 근데 말이에요. 이 돈으로 내일 배추를 좀 더 사서 말려볼까 해요. 배추를 말려? 네. 동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배추가 흔할 때 말려뒀다가 겨울에 팔면 큰 돈을 번다고. 하지만 그건 저도 이제 배우고 싶어요. 진짜 장사를. 동서처럼. 남편 김만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봅시다. 이번엔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세월은 흘러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석주는 이제 30이 되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송파상단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아직도 가끔씩 아들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석준아, 요즘 명나라에서 비단이 많이 들어온다던데? 예, 어머니. 값도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습니다. 그럼 많이 사드리겠구나? 예, 그럴 생각입니다. 얼마나 사려고? 은자 5천 양어치쯤. 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다. 예? 하지만 지금 사두면 내년 봄에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석준아,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지? 욕심부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5천냥은 우리 상단 전체 자금의 절반이야. 그걸 한 가지 물건에 몰빵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지만 만약 명나라에서 갑자기 비단을 더 많이 보내면, 또는 청나라에서도 비단을 보내면 그럼 값이 폭락하고 우리는 큰 손해를 보게 돼. 석준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2천냥만 써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물건에 분산 투자하거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석준이 나가고 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님, 제가 아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뇌리에 송씨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 최 씨야. 내 아들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구나. 그로부터 얼마 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양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남대문 근처 상가 수십 채가 불타버렸습니다. 송파상단의 지점 하나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남대문 지점이 불에 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느냐? 다행히 사람은 무사합니다. 하지만 물건은 다시 구하면 돼. 사람이 무사한 게 다행이다. 최 씨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점 주인과 일꾼들이 그을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주인어른, 죄송합니다. 저희가 불조심을 못해서. 괜찮다. 너희 탓이 아니야. 하지만 물건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은자로 치면 천냥어치가 괜찮다고 했다. 그것보다 너희가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야. 최 씨는 즉시 은자 2천냥을 내주었습니다. 이걸로 가게를 다시 지어라. 그리고 당분간 쉬면서 몸을 추스르거라. 주인어른, 일꾼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은혜는 무슨, 우리가 한 식구 아니냐. 식구가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석준이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2천냥이면 우리 상단에도 적지 않은 돈인데 괜찮으신 겁니까? 석준아,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저 일꾼들은 10년 넘게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없었다면 송파상단도 없었을 거다.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단다.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듬해 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에 탄 남대문 지점이 새로 지어졌는데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송파상단이 다시 문을 열었다던데? 그래, 주인이 일꾼들 걱정해서 큰 돈을 썼다더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 나도 송파상단에서만 물건 사야겠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송파상단 주인이 일꾼들을 위해 거금을 썼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상단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잃었던 천냥을 회복했습니다. 석 달 후에는 2배의 이익을 냈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2천냥을 쓰고도 결국 더 많은 걸 얻으셨네요. 석준아, 나는 이익을 바라고 그런 게 아니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명심해라. 사람을 대하는데 계산을 하면 안 된다. 진심이 통해야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석준은 또 한 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그 소문은 다른 상단 주인들에게도 퍼졌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송파상단 주인어른, 어찌 그리 큰 결단을 하셨소? 결단이라니요? 2천냥이나 되는 돈을 일꾼들에게 주다니.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 일꾼들이 평생 벌어다 준 게 2천냥보다 훨씬 많은데요.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준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석환, 최 씨의 손자였습니다. 최 씨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 석환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자예요? 부자? 우리가 부자구나? 네. 친구들이 그러는데 송파상단이 한양에서 제일 크다고 해요. 최 씨가 손자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석환아, 할머니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네. 옛날에 할머니가 젊었을 때 우리 집은 아주 가난했단다.
단칸방에서 누룽지 죽을 먹으며 살았지. 정말요? 그래. 그때 할머니의 할머니, 그러니까 석환이 증조 할머니께서 할머니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 무엇을요? 돈 버는 법. 석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알려주세요. 최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알려주마.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첫째, 계절을 읽어라. 봄에는 가을을 준비하고 여름에는 겨울을 준비해라. 둘째, 욕심부리지 마라. 큰 돈을 한 번에 벌려고 하지 말고 작은 돈을 꾸준히 벌어라. 셋째, 정직해라. 거짓말로 번 돈은 결국 사라진다. 넷째,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석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말 돈 버는 법이에요? 좀 어려운데요. 그렇지? 돈 버는 법은 쉽지 않단다. 하지만 이걸 지키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증명했잖니. 그로부터 5년 후 최 씨는 65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들 석준을 불렀습니다. 석준아, 예, 어머니, 이제 상단을 내게 완전히 맡기려고 한다. 예? 아직 어머니께서 건강하신데요.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맡기는 거야. 내가 아파서 못하게 되기 전에 말이다. 어머니, 그리고 너한테 시험을 하나 내겠다. 석준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시험은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내 동생 석만이가 있지? 예, 둘째 동생요. 그 아이에게 상단의 일부를 떼어주거라. 예? 동생에게요? 그래. 지금 송파 상단의 절반을 석만이에게 주거라. 석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동생은 아직 장사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주는 거다. 네가 배웠던 것처럼 석만이도 직접 해보며 배워야 해. 하지만 석준아, 혹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느냐? 석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10수년간 키운 상단인데 그걸 동생에게 반이나 준다니. 어머니,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건가요? 욕심이 아니야. 당연한 감정이지. 하지만 석준아, 기억해라.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지?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상단이 아무리 커도 가족이 갈라서면 의미가 없단다. 차라리 상단은 작아지더라도 가족이 화목한 게 낫지. 석준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동생에게 절반을 주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있습니까? 동생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동생을 가르치는 거야. 네가 나한테 배웠던 것처럼 명심하겠습니다. 석준은 동생 석만을 불렀습니다. 석만아, 형이 너한테 줄 게 있다. 형님, 무엇입니까? 송파 상단의 절반을 내게 주마. 석만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정말입니까? 그래, 어머니 명령이시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형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해. 그리고 절대 욕심부리면 안 돼. 알겠습니다. 형님. 석준은 동생에게 송파상단 서쪽 지점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첫 임무를 주었습니다. 석만아, 평양까지 다녀와라. 평양이요? 그래, 거기서 약재를 사오는 거다. 은자 200냥을 줄 테니 최대한 좋은 약재를 구해와라. 알겠습니다. 석만은 의욕에 차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도착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재 값이 왜 이렇게 비싸? 평양의 약재 값은 한양의 2배였습니다. 200냥으로는 별로 많이 살 수 없었습니다. 석만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대로 돌아가면 형님께 혼날 텐데. 그때 한 상인이 다가왔습니다. 주인장, 혹시 약재 사러 오셨소? 그렇습니다만 제가 좋은 곳을 알고 있어. 시장보다 훨씬 싸게 팔아요. 정말입니까? 따라오시오. 석만은 그 상인을 따라갔습니다. 허름한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약재가 많소. 시장의 절반 값에 드리지. 석만은 기뻐하며 약재를 샀습니다. 200냥으로 시장에서 팔면 400냥은 받을 만큼의 양을 샀습니다. 형님이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한양으로 돌아와 약재를 펼쳐놓자 석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석만아, 이게 뭐냐? 약재입니다. 평양에서 싸게 샀어요.
석준이 약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묵은 약재야. 아마 3년은 된 것 같은데. 예? 약재는 신선해야 약효가 있어. 이렇게 오래된 건 쓸모가 없단다. 하지만 상인이 좋다고. 성만아, 장사하는 사람의 말만 믿으면 안 돼. 직접 눈으로 보고 코로 맡아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해. 성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괜찮아. 누구나 처음엔 실수하는 거야. 나도 예전에 그랬어. 정말요? 그래. 형도 어머니한테 한참 배웠단다. 너도 천천히 배우면 돼. 석준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편 최 씨는 조용히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석준아. 네가 동생을 가르치는 모습이 예전에 나갔구나. 그녀는 시어머니 송씨 노인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 최 씨야. 내 아들들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구나. 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성만도 제법 장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송파상단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한양뿐 아니라 평양, 개성, 심지어 청나라의 베이징까지 지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다들 모인 김에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머니, 너희 아버지와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이야기야. 자식들과 손주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가난했단다. 시할머니를 모시고 단칸방에서 살았지. 쌀도 없어서 누룽지 죽을 먹었어. 하지만 시할머니께서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 장사하는 법, 시장을 읽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이었단다. 돈은 중요해.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야. 가족이고 일꾼이고 손님이지. 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상단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야. 돈만 쫓았다면 진작에 망했을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일흔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단 일은 완전히 아들들에게 맡기고 그녀는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최 씨는 옛날 살던 남산 자락의 단칸방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그때 그곳이구나. 집은 이미 헐리고 다른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님, 여기서 저에게 처음 배추를 사오라고 하셨죠. 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배추를 사오너라. 지금은 가을이라 배추가 지천인데요. 알고 있다. 그래서 사오라는 것이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저를 시험하신 게 아니었어요. 가르쳐 주신 거였죠. 시장의 흐름을, 시간의 가치를, 그리고 인내심을. 최 씨는 천천히 걸으며 옛 시장터로 향했습니다. 옛날엔 여기가 참 번화했는데 시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배추 사세요. 무명배 있습니다. 신선한 생선이에요. 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있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때 한 젊은 여인이 장사치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비싸요. 비싸긴.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하지만 최 씨가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네? 저 물건 말이에요. 지금 사지 마세요. 예? 저녁 때 오시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여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장사치들은 저녁에 빨리 팔고 싶어 하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최 씨는 빙그레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시어머님, 제가 시어머님께 배운 걸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있어요. 그날 저녁, 최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하구나. 옛날 생각이 나서 잠깐 다녀왔단다. 어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물어보거라. 어머니는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후회? 예. 큰아버지네는 300마지기 땅과 5,000냥을 받았는데 어머니는 할머니만 받으셨잖아요. 그때 서운하지 않으셨나요? 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서운했단다. 우리만 아무것도 못 받았으니까. 단칸방에서 누룽지 죽 먹으면서 힘들었지. 그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할머니께서 주신 게 제일 컸어. 예? 큰아버지네는 땅과 돈을 받았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다 잃었지. 하지만 나는 할머니께 능력을 배웠단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지금의 송파상단을 만들었어.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석준아, 너도 내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마라. 예? 능력을 물려줘라. 돈을 만드는 능력을. 그게 진짜 유산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세월은 또 흘러 최 씨는 75이 되었습니다. 이제 증손자도 생겼습니다. 석준의 아들 석환의 아들 성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증손자 성민을 불렀습니다. 성민아, 이리 오너라. 예? 고조 할머니. 네가 몇 살이지? 10살이요. 그래, 이제 슬슬 배워야겠구나. 무엇을요? 최 씨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조 할머니의 고조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란다. 와, 엄청 오래됐네요. 최 씨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안의 역사야. 고조 할머니께서 어떻게 장사를 배우셨는지, 어떻게 송파상단을 만드셨는지 다 적혀 있단다. 성민은 장부를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와, 글씨가 빽빽해요. 그렇지?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제가 다 읽어야 하나요? 그래, 네가 우리 집안의 다음 세대니까.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읽을게요. 최 씨는 증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님, 이제 저도 시어머님처럼 되어가는군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나이가. 그로부터 1년 후, 최 씨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석준과 석만, 그리고 손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석준아, 사람은 언젠가 가는 거야. 하지만 내 말 잘 들어라.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단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서로 싸우지 마라.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예, 어머니. 둘째, 욕심부리지 마라.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라. 명심하겠습니다. 셋째, 정직해라. 거짓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 예. 넷째,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알겠습니다. 최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시할머니께서 나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느냐? 무엇입니까? 가르침이었단다. 돈을 만드는 능력. 그게 진짜 유산이야. 너희도 너희 자식들에게 같은 걸 물려줘라. 돈이 아니라 능력을. 그게 우리 집안의 가훈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님, 이제 곧 뵙겠습니다. 제가 잘했는지 봐주세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 씨의 장례식 날, 한양의 모든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송파상단 주인어른이 돌아가셨다더라.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셨지. 맞아.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한양 제1의 상단을 만들었잖아. 그것도 정직하게, 거짓말 하나 없이. 사람들은 최 씨를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석준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 석준아. 네가 배운 대로만 하면 돼. 석준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동생. 예, 형님.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살자. 그러겠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두 형제는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최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송파상단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조선 팔도는 물론 청나라와 일본에까지 지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송파상단의 가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직, 근면, 배려. 이 세 글자가 모든 지점의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석준은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아들 석환에게 상단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석환아. 예, 아버지. 이제 내게 상단을 맡기려고 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석환은 긴장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나한테 시험을 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한테 시험을 내겠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내 동생 서구에게 상단의 절반을 떼어주거라. 석화는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석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들도 잘 배웠습니다. 한편 북촌에서는 큰며느리 박씨도 이제 늙어 80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게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게 장사했고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박씨는 손주를 불렀습니다. 만서가, 예, 할머니. 할머니가 젊었을 때 얘기 좀 해줄까? 네, 할머니는 정말 어리석었단다. 예? 욕심이 많았어. 그래서 많은 실수를 했지. 박씨는 천천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재산을 탕진했는지, 어떻게 막내네를 모함했는지. 할머니, 나쁜 사람이었네요. 그렇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하지만 막내 동서가 용서해줬단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박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만서가, 너는 할머니처럼 살지 마라. 예,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다.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 세월은 계속 흘러 석환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성민은 이미 2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석환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성민아,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볼까? 어디요? 아버지, 남산 자락에. 석환과 성민은 남산 자락의 작은 비석 앞에 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조할머니께서 처음 살으셨던 곳이야. 여기가요? 그래, 단칸방이었지. 누룽지 죽을 먹으며 사셨어. 성민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우리 고조할머니가? 그렇다. 하지만 고조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 증조할머니께 배우면 조금씩 일어서셨지. 그리고 지금의 송파상단을 만드셨단다. 성민은 비석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성민아, 너도 기억해라. 우리 집안이 여기서 시작했다는 걸. 예, 아버지.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건 고조할머니와 증조할머니의 가르침 덕분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송씨 노인이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흘렀습니다. 송파상단은 이제 조선 최고의 상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직, 근면, 배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전승, 다음 세대에게 능력을 전하는 것. 어느 날 송파상단의 본점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저 송파상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 어디서 왔나? 평안도에서 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지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민은 그 젊은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조할머니도 이렇게 시작하셨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좋아, 내일부터 나와.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정직해야 해.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바로 내보낼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젊은이는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성민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조할머니, 저도 고조할머니처럼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고조할머니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고조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조할머니, 앞으로도 고조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송파상단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 단칸방에서 누룽지 죽을 먹던 그 여인.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지만 가장 큰 것을 물려받은 그 여인. 그녀의 정신은 이렇게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송씨 노인이 막내 며느리 최 씨에게 남긴 진짜 상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조시대 한양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야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통장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지혜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